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이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했고 수학의 힘이라는 책을 67권 정도 썼습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제 책은 잘 안 써요. 저는 많이 팔리는 책 위주로 수업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보통의 학생들이 스카이를 가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애는 여기 좀 잘 안 맞는데요. 우리 애는 사실 천재거든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하고 진짜 안 맞아요. 우리 애 천재인데요. 이거 이대로 하시면 안 돼요. 천재는 천재에 맞는 공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너무나 다행히 우린 천재가 아니기에 이 방법대로 하시면 누구나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경험담 플러스 제가 경험한 일들 위주로만 다 전달을 드릴 거예요. 제가 교육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한 23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고 혹은 저나 제 아들이나 제 학생들이 해보고 성과가 좋은 것들만 엑기스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내용만 추려서 좀 너무 길지 않게 줄이는 게 더 어렵거든요. 꽉꽉 담아서 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혹은 이 영상을 어머님들이 보시고 동기부여를 잔뜩 받아서 애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면 학생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어떻게 딜을 해서든 학생들이 직접 봐야 됩니다. 그때 의미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 말뜻을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본인이 느껴야지. 어머님이 동기부여 드시면 그냥 어머님 일을 잘 하시면 됩니다. 학생에게 이걸 전달을 하는 건 엄마가 전달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부는 학습 생활 태도면입니다. 생활 태도. 두 번째가 이제 학습법 내지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공부법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이 생활 태도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 잘해. 그래요?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게 1번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1번이 훨씬 중요함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책에서 보고 그냥 그대로 날것으로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책에서 봤든 어디서 봤든 제가 다 실제로 해보고 좋은 것만 전달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정말 무조건 다 됩니다. 이대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된다. 찾아오세요. 따로 솔루션을 드리거나 부족한 점을 채워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요. 생활 태도, 공부법보다 생활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활 태도가 공부의 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활 태도가 안 잡혀 있는데 공부를 한다. 이건 좀 환타지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생활 태도가 있으면 개선이 너무 쉬워요. 이미 생활 태도가 잘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 학생이 잘 안 된 케이스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너무 잘 돼요. 그런 케이스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학생이 봐야 돼요. 학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학생이 봐야 돼요. 의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내고 싶잖아요. 그죠?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선 두 가지의 선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금기사항. 어머님들은 극 공감하실 텐데 애들은 절대 반대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연애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폰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제가 왜 어머님들이 동기부여돼서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보고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연애 이야기부터 할게요. 연애.
저는 정말 운이 되게 좋았어요. 운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금까지도 운이 계속 되게 좋은 편인데 저는 20살 때까지 아는 여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완전 찐따였거든요. 저한테 관심을 두는 여학생도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운이 좋았죠. 행여라도 누군가 날 좋다고 했어봐.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네, 너무 다행스럽게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 운이 좋게 이 고등학교 시절을 다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20대 때부터는 그렇게 찐따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동안 못했던 연애들 한 맺힌 듯이 했거든요. 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럼 몇 번 사귀어봤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제가 한 26살, 27살까지는 세봤어요. 한 30명대까지는 이렇게 세봤거든요. 근데 100명이 넘어가면 셀 수가 없습니다. 세는 것 자체 불가능해요. 아니 20살 때까지 정말 찐따였던 저도 20살 때부터 연애해도 한 100명 이상 사귀어봤으면 됐잖아요. 그쵸? 저는 연애에 대해서 아쉬움 1도 없습니다. 네, 1도 없어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걱정 말고 20살 때부터 연애해도 충분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20대 때 연애를 해보니까 야, 누가 날 좋아해도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공부가 안 되고 걔랑 헤어져도 너무 슬퍼서 공부가 안 되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또 공부가 안 되고 연애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학생들이 아침에 엄마한테 잔소리를 들었어. 아니면 엄청 혼났어.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엄청 혼났단 말이야.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명심하셔야 될 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그냥 냅두세요. 아니 애가 늦잠 자서 늦으면 애가 늦고 애가 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거를 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어떻게든 깨워서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나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학생이 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이해 어떻게 하면 될지는 뒤에 자세히 또 나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정 소모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평정심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공부는 너무 들떠도 안 되고 너무 깔아앉아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평온한 마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감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공부를 하라고 암만 잔소리를 해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는 불가합니다. 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어그레시브하게 나와도 애들은 공부 잘하는 건 불가하다. 네, 이건 솔직히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은 학생들이 봐야 되는 영상이에요. 스마트폰, 이게 진짜 저는 또 운이 또 좋았던 게 저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쵸? 집전화 정도? 삐삐도 없었어요. 이때는 정말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 옛날 사람 같은데 어찌됐든 스마트폰은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스마트폰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무슨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덜 재밌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저희 애들은 얼마 전에 그 키즈폰이라 그래서 사줬는데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투지폰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아들이 한 일주일 정도 삐졌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을 저희 아들들에게 줄 생각이 아예 없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뭐 갤럭시 좀 사주면 안 돼? 아이폰 좀 사주면 안 돼? 20살 때 네가 알바해서 네가 사. 왜 내 돈으로 사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앞으로 딜을 할 생각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사주는 순간 애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들이 항상 얘기하겠죠. 아빠 심심해. 아빠 TV 보면 안 돼? 저희 TV도 못 보거든요. 애들 늘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그때만 제가 얘기합니다. 심심해? 잘하고 있어. 심심한 건 되게 중요한 거야.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해봐. 그럼 애들이 진짜 뭐 하면 재밌을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일찍 일어날 때 있잖아요. 책을 봐요. 진짜 할 게 너무너무 없거든요. 할 게 너무너무 없으니까 책을 봐요.
요즘 애들 책 정말 잘 안 보거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재밌는데 공부를 한다? 이거 거의 환타지 아닙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무언가 조건이 없는데 공부하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심심해야 돼요. 심심해야 창의력이 생깁니다. 저희 애들은 운동하거나 벌레 잡으러 가거나 벌레 키우거나 책 보거나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 대신 제가 수학을 한 장 풀면 5분씩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게 해주거든요. 1시간을 게임하기 위해서, 1시간을 TV 보기 위해서 12장을 풉니다.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이미 너무 많이 스마트폰을 본 학생은 뒤로 가긴 되게 힘들어요, 사실. 하지만 되게 의미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없앨 수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서 우등생이 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은 줄이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줄여봤자 다시 늘어나요. 없애야 돼요. 담배를 줄이는 게 불가하듯이 스마트폰을 줄이는 건 불가해요. 없애야 됩니다.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최소한 시험 기간이라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폰이냐 공부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 그런 자제력을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른들도 안 되는데 10대 학생들이 무슨 수로 이게 됩니까? 불가하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폰을 없애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고민해서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20살 때부터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폰 생기면 또 연애하게 되니까 둘이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연애와 폰, 이거 두 가지는 절대 금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뒤에 할 걸. 뒤에 안 볼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할 걸. 투지폰이나 공심폰 쓰는 게 저희 아들도 제가 그 키즈폰 없애버리고 인터넷 되길래 없애버리고 투지폰으로 바꿨거든요. 학생이 저희 아들이 창피해갖고 폰을 안 가지고 가더라고. 뭐 어때요? 어쨌든 스마트폰 안 쓰는 게 중요하니까 창피하대. 근데 이게 진짜 되게 멋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심폰 쓰거나 투지폰 쓰거든요. 그리고 공심폰 쓰는 내가 미래의 의대생이 되고 미래의 서울대생 되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런 데 갈 수 없거든요. 이거 절대 불가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래도 스마트폰 쓰는 애 보면서 할 수 있죠.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 넌 그거나 봐. 나는 의대 갈 거야. 나는 서울대 갈 거야.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할 수 있죠. 겉으로 하면 큰일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부심을 가질 일이죠. 스마트폰을 없애는 거. 너무 멋있는 일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원래 고려대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수능 공부해서 서울대 갔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서울대 갈 그 공부하는 9개월 동안에 저는 핸드폰도 없애버렸어요.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졌죠. 어찌됐든 그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심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헤어지자고 하진 말고 헤어진 거 너무 아프잖아. 왜 헤어져? 20살 때 다시 만나자 하면 됩니다. 나 20살 돼서 다시 만나. 그렇게 사랑하면 뭐 몇 년쯤 기다릴 수 있겠죠. 뭐 끼케야 뭐 4, 5년, 3년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죠. 사랑한다며. 그쵸?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럼 둘 다 잘 돼서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렇게 참자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정도 노력이면 서울대 가겠지 않습니까?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에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는 조기 교육이 필요 없어요. 20살 넘으면 알아서 다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밤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12시 전에는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건 11시 전에 자는 거. 11시 전에 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원래 일어나는 시간대로 일어나고 그냥 11시, 12시에는 꼭 잠을 잔다. 밤에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부나 숙제가 아니라 일찍 자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 덜 했는데 어떡하죠? 미리 했어야죠.
어저께 일찍 잤으면 오늘 했지. 근데 12시 넘어서 숙제한다고 그게 컨디션이 좋습니까? 집중력이 살아나요? 비몽사몽 간에 그냥 시간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이면 끝날 일을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시, 3시에 자면 다음날에 지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밤에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찍 자는 거 외엔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컨디션이 저질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거라곤 핸드폰 보는 거, TV 보는 거, 수다 떠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거, 중요한 거 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돼. 그냥 자는 게 낫죠. 자고 다음날 아침에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하세요. 정 급한 거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찍 자는 거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다들 아시죠? 네. 성적이 급상승한 비결, 매일 아침 달리기 운동. 이게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읽어보면 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려놨거든요. 저희 학원 밴드 다 가입돼 있으신가요? 안 돼 있다 손들. 안 돼 있다. 네. 안 돼 있으신 분은 나중에 초대 좀 해주세요. 네, 끝나고 초대해드릴 테니까 들어오면 네, 이 글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일어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알람을 7시에 맞추고 또 껐다가 7시 10분에 맞추고 또 껐다가 7시 30분에 맞추고 하잖아요. 그냥 7시에 맞췄으면 7시에 일어나면 돼요. 10분만 일찍 더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좋죠. 네, 훨씬 좋습니다. 시간 되면은 그리고 미적미적 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거 학생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저희 애들은요, 애들아 일어나 하면 뻘떡 일어나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뻘떡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는 미적미적하고 10분 뭐 알람 맞추고 15분 알람 맞추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 멋없는 거예요. 전날 술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늦게 자도 저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한 번에 일어납니다. 한 번에. 최근에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동안. 와이프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시간 되면 그냥 뻘떡 일어납니다. 애들도 애들아 일어나 하면 진짜 뻘떡 다 일어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어머님들은 되시나요? 누가 좀 크게 웃으셨는데 아니 나부터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나부터 그렇게 하고 애들도 그렇게 하고 애들 깨워주는 게 전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람을 맞추고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깨우고 싸우고 이걸로 아침을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날은 최악의 아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자마자 뻘떡 일어나면 그 하루 자체가 되게 상쾌하거든요.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더 자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기분 탓이에요. 더 안 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성적하고 무슨 상관인지 이게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 얘기하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되게 많이 쳐다봐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글을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침 달리기를 하면 일단 스트레스가 확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져요. 혹시 우울증 앓으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에 10분, 20분씩만 달리기 하시면 우울증 그냥 완치됩니다. 재발도 안 돼. 항우울증 약이거든요, 이게. 졸로프트? 네, 요게 항우울증 약인데 이거는 효과는 좋은 편인데 한 2, 3개월 지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발률이 한 20%인가 되는 것 같고 달리기로 우울증 치료하면 재발률이 5% 미만이에요. 이것도 다 연구 결과에 나온 겁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낮추어줍니다. 저 어저께도 아침에 달리기 했고 오늘도 아침에 달리기 했거든요. 저 늘 기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다 아침에 날려버리고 와서 그래요. 아침에 달리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떨어져요. 저도 주말에 이렇게 미적될 때 있거든요. 미적대다가 내가 너무 없어 보인다, 멋없다 싶으면 그냥 바로 달리기 하러 나가거든요. 달리기 하고 갔다 오면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하게 돼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만 관심 있을 테니까. 이거는 2010년 10월 달에 뉴욕타임즈에 기재된 거예요. 네, 듀크대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다 실린 겁니다. 뭐 제 썰이 아니에요. 그 두뇌 활동이 극대화됩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존 레이티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두뇌 활동을
달리기가 극대화 시켜줍니다. 극대화. 네,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은데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 성적이 전국 하위권이었어요. 되게 못하는 학교였어요. 쉽게 말해서. 너무 못하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서 한 거는 다른 건 그대로 똑같이 하고 한 거는 일단 딱 하나예요. 아침 영교시에 전교생에게 1.6km, 1마일이죠. 그러니까 1마일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저도 아들들하고 아침마다 한 2km 정도 달리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일마다 2km 정도 하거든요. 그 성과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달리는 속도는 좀 빠른 속도, 약간 호흡이 찬 속도. 그러니까 어차피 뭐 10분도 안 되니까 그 정도는 빠르게 뛸 수 있거든요. 이것도 힘들다 하면 처음에 1분만 하면 되고 3분 하고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다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뛰도록 했어요. 그리고 1교시, 2교시에는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과목,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겠죠. 이렇게 했더니 영교시 수업 받은 학생들은 학기 초에 비해서 문해력과 읽기 능력 향상이 17%가 향상됐습니다. 17%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영교시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2배가량 높음. 2배가 말이 되냐? 하위권이니까 가능하죠. 정말 못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얘네가 2배가 오른 거예요, 성적이. 그러면 얘네 못하는 거에서 아주 못하는 거에서 조금 못하는 거 된 거 아니냐 오해하실까봐 이 학교가 완전 하위권이었는데 전 세계 이 결과로 전 세계 과학평가에서 1위 했고요. 전 세계 수학평가에서 6위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못하는 학교가 아침 영교시에 10분, 20분,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려요. 이 정도는. 10분 달리기를 시켰더니 전교생이 다 향상이 됐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특히 남학생. 공부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달리기라도 하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썼던 방법이에요. 제가 올해 3월 달부터 원래 애들이 7시 30분에 일어나거든요. 내일부터 아빠랑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달리기 할 거야. 매일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저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만 얘기해!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 엄마한테만 엄청나게 불만은 표하고 아침에 7시 되면 눈 번쩍 떠갖고 같이 달리기를 계속했어요. 심지어 제가 없을 때도 계속합니다. 저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애들하고 오늘 아침에 같이 안 있었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지들 둘이서 달리기를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놀랍죠? 습관이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젠 하고 있죠. 처음에는 솔직히 강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강압적으로 했으나 그게 뭐 이제 벌써 한 7개월 됐거든요. 200일 이상 넘어가니까 애들이 습관이 돼서 안 하면 허전한 거예요. 본인들도. 강제로 시키는 건 좋지 않대요. 네, 근데 아마 어머님들 체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뛰세요. 같이 뛰면 서로 좋습니다. 혼자 뛰면 노동인데 같이 하면 즐겁거든요.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엄마 요즘에 체력이 너무 떨어졌는데 엄마 운동 좀 시켜주면 안 돼? 하면 애들이 착하니까 알았어 내가 같이 뛰어줄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을 같이 뛰시면 됩니다. 아니 애가 잘 된다는데 나도 뛰어야지. 뛰기 싫으세요?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셨어요. 좀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애들을 위해서 그거 못합니까? 공부해라 잔소리보다 100배 낫습니다. 네. 이 영상 보는 학생들, 어머니들 건강 좀 챙겨드리세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잘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4, 5회. 저희 애들은 월, 화, 수, 목, 금은 아침마다 뛰고 있어요. 주말에는 자율인데 주말에는 그냥 다른 거 하고 월, 화, 수, 목, 금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날에 달리기 복장을 입고 자야 돼요. 그래야 눈 뜨자마자 바로 뛰니까. 파자마 입고 뛸 순 없잖아요. 그죠? 전날에 입고 자면 아침에 달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 상태로 자면 아침에 달리기 하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렇게 시작한 아침과 엄마와 싸우고 어저께 숙제하느라 2시에 잤는데 왜 이렇게 깨웠사나 하고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아침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들들하고 3월 달부터 달리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큰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성취도 평가 같은 거 보잖아요. 보통 막 과학 같은 거 30점, 40점 맞았어요. 저희 애들 공부 아예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닮아서 공부 잘하겠죠 막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30점이 잘하는 겁니까? 근데 엄마는 분통 터지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꼭 공부 잘해야 되는 생각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는 게 운동이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애들이 너무 나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1학기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됐잖아요. 저희 큰애가 이제까지 살면서 초등학교 때 성취도 평가 수학 100점 맞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한 번 나왔을 때 그때 딱 한 번 100점 맞았거든요. 그동안 2학년, 3학년, 4학년 한 번도 100점 맞은 적이 없는데 5학년 때 연속으로 3번을 100점 맞았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일리노이주 그 고등학교 이야기 전교생이 다 우연일까요? 아직도 매치하는 걸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 좀 믿음이 좀 가요? 진짜예요. 팩트만 얘기합니다. 저는 전날 달리기 복장 입고 저는 재우고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 하면 바로 양말 신고 뛰러 나가거든요. 애들도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애들이 요즘에 되게 즐겁게 뛰어요. 막 제가 회초리 들고 막 이렇게 뛰지 않아요. 네, 이따 잠깐 보여드릴 텐데 눈을 뜨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바로 뻘떡 일어나.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훌륭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죠? 네, 저는 진짜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미적거리지 말고 바로 일어나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일어나니까 진짜 어쩜 이렇게 안 힘들지 싶을 만큼 하나도 안 힘들어요. 되게 배신감 느꼈어요. 난 그동안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한 거지? 하면 되게 배신감 느껴졌어. 아침에 뻘떡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운동화 신으로 나가면서 다 잠이 깨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자체가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딱 10분만 뛰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조깅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보통 아파트 사시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 오르기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계단을 뛰어 오르면 더 좋은데 이게 좀 어려워요. 계단 뛰어 오르기 가장 추천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걸어 올라가기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뛰면은 노동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간을 재잖아요. 그럼 게임이 돼요. 저는 애들이 계단 뛰어 올라가기 기록 재는 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때마다 제가 시간을 재고 기록을 해주거든요. 기록을 하니까 기록을 깨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퀘스트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큰애는 49초를 깨면은 49초 들어가면 그러니까 50초 깨는 거죠. 10층까지 보통 재는데 10층까지 49초 들어가면 아빠가 10,000원 줄게. 저희 애들 한 달 용돈이 2,000원이거든요. 파격적이잖아요. 애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계단 오르기 할 때. 그때 집중력이 진짜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의욕적이 되잖아요. 에너지도 많아지고. 무얼 하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이게 진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영상 100날 보세요. 3일 이상 가는 거 있나. 누군가 이 영상 보고 오늘 하루는 열심히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날 갑니까?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게 동기부여가 꾸준히 계속 갑니다. 왜냐면 아침마다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네, 피터 드러커예요. 피터 드러커.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저는 측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애들 가르칠 때도 시험을 계속 보고 애들 뛸 때도 시간을 계속 재줍니다. 이쯤에서 또 너무 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시청각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단 오르기 이제 시간 재는 거예요. 눈빛 보세요, 눈빛. 네, 이게 한 7개월 하니까 실력이 너무 좋아져서 저희 큰아들은 지금 복근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복근이 계속 생기거든요. 좀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쫓아가면서 촬영도 해주고 이렇게 시간도 재줘요. 진짜 열심히 뛰죠. 이렇게 뛰면은 한 요즘에 이때가 한 47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기록이 한 46초 정도 되는데 10층까지.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보기엔 되게 쉽죠. 10층까지 한번 해보세요. 2분 안에 들어오면 빠른 편이거든요. 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진짜 안 쉬어져요. 뭐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네. 이게 제가 언덕만 보면 이렇게 시간을 재주거든요. 여긴 대장동인데 진짜 열심히 뛰죠.
이게 채찍 든다고 이렇게 뛰겠습니까? 이제 재미를 느낀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집중력이 진짜 엄청 좋아지거든요. 네, 마지막에 좀 지쳤어요. 주변을 막 살피면서 갈고. 다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도 뜁니다. 주 5일 해야 되잖아요. 네, 비가 와도 뛰고 뭐 바람이 불어도 뛰고 태풍이 부는 날도 뛰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잽니다. 네, 진짜 열심히 뛰죠. 이렇게 뛰면서 애들이 되게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시간을 꼭 재야 돼요. 네. 시간을 재라고 하면 또 비싼 막 또 스마트워치 필요하다고 막 그럴지 모르니까 이거 저 애들 사줬거든요. 아니 좀 올랐어요. 저희가 살 땐 2,200원이었는데 배송비 포함. 뭐 알리 있잖아요. 알리에서 엄청 싸게 팔아요. 그냥 이런 거 하나 사주면 됩니다. 알람 기능도 됩니다. 알람 7시에 맞추면 네, 듣고 애들이 일어나서 네, 시간 측정도 지네가 이렇게 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또 비싼 시계 사달라 할 거야. 뭐 애플워치 막 이런 거. 스마트폰도 없는데 무슨 애플워치야. 네, 이런 걸로 측정하면 충분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공부의 접근성을 높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보통 애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먹을 걸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에 오면 물론 손 씻고 하는 학생들 대부분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딱 한 문제만 풀면 돼요. 딱 한 문제만. 이게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딱 한 문제만 풀거나 아니면 뭐 나는 수학이 안 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책에 딱 한쪽만 읽거나 한 줄만 공부하거나 이거 그냥 딱 하나만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일 쉬운 건 딱 한 문제니까 딱 한 문제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실천하면 진짜 공부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한 문제만 풀어도. 학교에서 뭐 누군가는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누군가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누구는 학원에서 공부하겠죠.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그 장소로 일단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했잖아요. 만약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다고 치면 학교가 끝나면 수업 시간 몇 시든 상관없이 그냥 일찍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요. 그리고 딱 한 문제 풀어. 그 다음에 손을 씻든 뭐 먹을 걸 먹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야 복귀하자마자 바로 공부를 이어서 할 수가 있어.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오자마자 가방만 놓고 밥 먹으러 가거든요. 돌아오는 걸 까먹어. 수업 시간 돼야 이제 종 칠 때쯤 돼야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딱 한 문제만 풀어야지 하는데 어라? 잘 풀리네? 그럼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 좋으면 쭉 풀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숙제해야지 하고 오자마자 앉는 거는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문제만 풀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앉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도 그냥 가방 던져놓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학원 갈 때까지 보통 시간 동안 쉬잖아요. 쉬는 시간이잖아. 근데 굳이 안 쉬어도 되거든요. 내가 쉬어야 된다는 강박증 때문에 그렇지 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의대 가게 때문에, 서울대 가게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의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가려면 그 이상을 해야 돼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지 나의 쉬는 시간을 챙겨가면서 서울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수로 의대를 가겠습니까? 그냥 딱 한 문제만 풀면 돼요. 딱 한 문제만. 이 규칙 하나만 정하면 돼요. 한 문제가 두 문제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하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베이스 캠프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베이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래도 외출하고 돌아왔으니까 손 씻어야지. 손 씻고 일로 와야지. 뭐 먹어야지. 먹고 일로 와야지. 내 자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가 내 기본 위치가 돼야 돼요. 그게 딱 한 문제입니다. 딱 한 문제. 근데 그게 아니면 밖에서 계속 방황하게 돼요. 여기 일하러 오는 것 같잖아요. 애들 자리에 앉는 게 되게 막 어디 끌려가는 것 같고. 애초에 여기 있으면 수업 시간 종쳐도 그냥 쳤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도 다 돼 있고. 공부를 하는 자세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태도가 많은 걸 결정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공부법으로 하든 다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돼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정말 가르치기가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뭐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찌르면 뭐 피 안 나오고 기름 나온 줄 알았는데 저 사람입니다. AI 아니고 완전 인간이에요. 완전 인간. 제가 PPT를 사실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 미루다가 일정이 되게 많아서 원래는 어저께 저녁 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저는 PPT 만들기 한 1주, 2주 전부터 내용은 다 써놔요. 써놓고 PPT로 고치지만 않은 거예요. 그렇게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도 미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그래 한 장만 만들어야지 이걸 했어요. 한 장만 만들어야지. 한 장만 만들어야지 했더니 뭐 70장 나와서 지금 이렇게 PPT가 완성이 됐어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한 장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문제만 풀어야지 하면 생각보다 할만하거든요.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준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한 문제 풀면 되는데 그럼 쭉 하는데 여기까지 출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숙제를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뭐 시험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뒤에 하는 건 막상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처음 시작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그 뒤는 사실 너무 쉽습니다. 한 문제만, 딱 10초만, 1분만, 한 줄만, 한쪽만 이 습관을 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익혀두면 이게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학교 가자마자 한 문제 풀어야지. 저는 학교 일찍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학교에 되게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한 7시 30분까지 등교했잖아요. 그럼 7시 전에 늘 등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석인 경우도 많았는데 학교의 구조가 뭐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줄씩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는 두 자리 중에 하나 앉았어요. 이쪽 자리 아니면 이쪽 자리. 맨 앞자리에. 늘 그렇게 앉았습니다. 제일 일찍 와서 그런 거기도 한데 근데 지정석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정석 있으면 얘한테 나랑 자리 바꿀래? 그러면 싫다고 하는 학생 본 적이 없어. 이 자리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쵸? 저 빼고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 경매 법원 자주 가는데 경매 법원 가도 여기 앉아요. 사람들 놀래더라. 진짜 여기 앉아요. 네. 법원에 가도 공부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태도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하면 공부법은 자기만의 공부법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앞에 있는 생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해하는 게 수업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공부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 왜요? 재수 없어요? 아니 좀 재수 없으면 어때? 나 의대 가는데 서울대 가는데 좀 안 재수 없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나서 안 재수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재수 없는 거지 내 여기 앉는다고 나 재수 없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의 착각이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쩌다가 공부 잘하잖아요? 다들 나랑 친해지려고 하지 나 미워하는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필기 엄청 열심히 하면 제 모든 교재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애들 다 빌려가요. 근데 빌려가면 뭐해? 필기 보면 뭐해? 수업 시간에 들어야지. 그죠? 이게 한 번 여과된 거잖아요. 그게 내가 보면 뭔 말인지 알지만 지들이 그거 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필기는 또 어찌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책 빌려가서 필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나중에 볼 것 같은가 봐. 단원컨 때 다시는 안 펴요, 걔. 수업 시간에 내가 필기하는 거니까 내가 보는 거지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수업 종이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 종. 그거 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줌보가 터질 것 같지 않은 한은 한 3분이면 돼요. 3분. 우리 50분 동안 수업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중학생 한 45분 수업했잖아요. 3분이면 그날 배운 거 다 복습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내가 필기한 거, 밑줄 친 거 그거 한 번만 읽어보는데 3분은 진짜 맥시멈으로 최대화해서 이야기한 거고 제가 복습했을 때 보통 한 1분 이내로 다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본 거랑 안 본 거랑 차이가 너무 커요. 저는 시험 공부를 이렇게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한 1, 2분 정도의 시험 공부를 수학 이외에 대부분의 시험 공부를 그때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러면 수학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너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어, 과학, 사회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거의 다 끝냈어요. 나머지는 주말 때나 시험 기간에 그냥 그때 다시 복습하고 외우면 끝이었어요. 이해를 다 해놨으니까 그냥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시험 성적 나쁘지 않았어요.
대부분 좋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다른 과목들은 다 잘했어요. 수학이 문제였지. 수학은 60점인데 다른 건 다 잘했어요. 네, 중학교 때. 이따가 뭐 성적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쉬는 시간 1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자거나 뭐 다른 데 쳐다보거나 뭐 다른 책 보거나 자기 할 거 하거든요. 여기 앉아서 선생님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 정말 제 모교에 가면은 저 모르는 선생님 한 명도 없어요. 저 거의 과외 강의 받았어요. 저 여기 앉아 있거든요. 눈 마주치면서 1시간 내내 수업했어요. 모든 과목, 전 과목을 다. 어떻게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죠? 성적이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책 피고 뭐 반장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차력 경, 뭐 열중시적 경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고 나서 정기라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이게 시작이었어. 그 학생이 공부를 못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질문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창피해하고 나대는 것 같고. 좀 나대면 어때요? 나대면 안 돼요? 나대면 누가 나 때려? 나대야죠. 모르는 거 있으면 내 질문사항 이야기해야죠. 그래야 해결이 되지. 그럼 선생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죠. 저는 선생님한테 질문 엄청 많이 했고 선생님한테 칭찬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좋은 질문이야. 맨날 좋은 질문이래. 다들 아무 질문도 안 하니까. 질문이 없다는 건 사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100개 중에서 90개는 알겠는데 한 3개가 좀 아리까리해. 그 3개는 다 질문해서 해결하면 되죠. 근데 보통 수업 열심히 안 듣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질문을 하죠.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수업 시간에 잘 듣기만 해도 메타인지는 생깁니다.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평가하잖아요. 지리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서 수업을 못 듣겠어. 못 가르치면 어때요?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데. 뭐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야? 선생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평가를 뭐하러 해요?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시험 문제를 더 잘 찍어줘. 그 선생님은 찍어주기만 해요. 애들은 물론 시험 일주일 전에 그때만 바짝 듣긴 하는데 미리부터 들어왔던 학생은 맥락을 다 이해하겠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은 그냥 이걸로 끝.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시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찐따 같지만 혼자서 먹어야 돼. 혼자서. 그냥 누구랑 같이 먹더라도 안 친한 애랑 좀 이렇게 쟤랑 같이 먹으면 너무 재밌어. 그럼 걔랑 먹지 마.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밥 다 먹고도 계속 수다 떨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별로 안 친한 학생과 먹거나 혼자 먹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10분 이내에 끝납니다. 이게 핵심이야. 되게 빨리 끝나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리고 나머지 점심시간은 다 잠으로 채워야 돼. 10분 자고 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은 점심시간에 꼭 자야 됩니다.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점심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낮잠이라고 생각해요.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 때 2교시 끝나면 이미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 내내 잤거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잤는데 요즘에 급식하니까 그게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래도 빨리 먹고 빨리 올라가서 최대한 빨리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밤에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찍 자는 거. 낮에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낮잠 자는 거. 맨날 피곤하다며 왜 잘 수 있는 시간에 안 자? 그죠? 맨날 피곤하다며 수업 시간에 막 엎드려 있으려고 그러고 쉬는 시간마다 졸려고 그러고. 근데 잘 수 있는 시간에 안 자니까 그때 피곤한 거죠. 잘 수 있는 시간에 자야지. 이거는 좀 챙겨서 자야 돼요. 챙겨서. 저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추억이 별로 없어요. 잠잔 기억밖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낮잠은 5, 6, 7교시를 위한 시간입니다. 5, 6, 7교시에 내 낮잠을 안 자면 내가 여기에 앉는데 계속 존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나만 보고 있는데 내가 졸아.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낮잠을 안 자면 계속 뒤에 서서 들었어요. 너무 졸리니까. 낮잠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앉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졸리거든요. 사실 5교시 종 치면 졸려요. 점심시간 때 안 졸렸거든 분명히. 5교시 종이 치는 순간부터 졸려요. 그럴 땐 뒤로 나가서 진짜 1시간 내내, 1시간 아니죠, 한 3시간이죠. 3시간 내내 서서 들었어요. 중요한 건 낮잠은 5, 6, 7교시를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 꼭 자야 돼. 이거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자야 돼. 우리 두뇌 활동하는 거잖아요. 공부 자체가. 뇌가 피곤하면 안 됩니다. 낮잠을 자야 피곤하지 않죠. 안 자면 오후 내내 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5, 6, 7교시 기억 안 날 때가 많잖아요. 그쵸? 무슨 과목이 있었는지만 기억하고 촬영 12주째 촬영 경례 한 건 생각나는데 그 뒤에는 사경을 헤매느라 기억이 없는 게 5, 6, 7교시의 보통이거든요. 낮잠을 반드시 자야 돼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딱 한 문제만 푼다. 내 베이스 캠프를 내 공부하는 이 자리로 잡아야 돼요. 빨리 쉬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쉬면 됩니다. 아, 너무 답답한데? 그럼 나가서 공기 한번 마시고 와서 또 앉아서 쉬고, 그리고 또 너무 답답하면 스트레칭 한번 하고 앉아서 쉬고.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고요? 어떻게 인간이 의대를 갑니까? 어떻게 인간이 서울대를 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머리가 천재라서 된 게 아니라. 공부 순서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수학 싫어하는 애들은 수학이 공부 순서에서 맨 마지막이야. 그래갖고 얘는 공부 원래 계획상 11시에 공부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밀리다 보면 시간이 없어. 오늘 수학은 못했네. 다음날 또 오늘도 수학은 못했네.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학원 가서 이야기하죠. 수행이 너무 많아서 숙제는 못했어요. 먼저 해야죠.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수학보다 저는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수학을 하거나, 내가 정말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그 취약 과목 먼저 하거나, 이걸 먼저 해야 걔를 합니다. 내가 영어를 되게 좋아한다. 그럼 영어는 뒤에 밀려도 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약한 과목은 계속 미룹니다. 그래서 약해진 거죠, 사실.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과목을 순서를 땡겨서 먼저 한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중2, 중3 주말 내신반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저번 설명회에도 이런 거 모집한다. 그러니까 뭐 그때 10번 복습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진짜로 복습을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제가 10번은 못 시키고 제가 시킨 게 한 5번은 되는 것 같아요. 네, 학생이 더 원하면 더 할 수 있는데 5번만 해도 성과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지금 아직 다 보진 않았거든요. 3명의 학생에게 전화를 했는데 1명은 뭐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네, 좀 오르긴 했는데 실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되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실수를 잡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립니다.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고치기 되게 어렵잖아요. 실수 잡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네, 그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 이 학생은 원래 한 70점 정도 나오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선생님, 단 한 번도 시험 문제를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한 3개 정도 틀렸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끝까지 다 풀었대요. 되게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점수의 상승은 둘째치고 자신감이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그죠? 이 학생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상처가 되게 많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하면 어떤 학원에 가도 어떤 학교에서도 뭐 부모님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혼나기만 하고. 저 되게 칭찬 많이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복습 많이 시켰거든요. 목표가 몇 점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70점이라고 했었는데, 목표는 아니지만 68점을 받았어요. 28점 상승. 뭐 저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네, 다 팩트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자신감이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그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생활 태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거 안 시키고 시킨 것만 계속 시켰거든요. 학생이 시험 끝나고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한 곳에서 많이 나왔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시험 문제가 빤한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선생님들이 풀어보라 그런 데서 나왔는데 나왔는지도 모른 거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복습을 하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인지 알아본 거죠.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60점, 70점 이하 학생들 수학 성적 올리는 건 너무 쉬워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뭐 센이나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쌤 풀 시간도 없다,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이것만 그냥 다 외울 때까지 복습시키면 그냥 적어도 80점 후반대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운 좋으면 뭐 90점 중후반대 맞거나 100점 맞을 수 있죠. 그것만 해도. 근데 대부분 헛물만 켜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복습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죠.
네, 이게 제가 아는 유일한 공부법이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과가 다 잘 나는 게 그냥 이것만 써서 그래요. 보통은 내가 아는 대로 안 하거든요. 이번 시험 어렵대. 그래? 그럼 A급 풀고. 아니 센을 푸는데 100문제 중에 70문제밖에 못 맞추는 학생이 A급을 푼다고 어려운 문제를 맞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센을 100문제 중에 100문제 다 맞출 때 학교 시험 문제 어렵다고 해봤자 끼케야 2문제 아니에요? 뭐 중학생이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끼케야 한 2문제 틀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92점인데 그냥 기초적인 거 완벽하게 탄탄해질 때까지 복습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욕심내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성적을 내는 건 되게 쉽거든요. 제가 학생들 수업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고작 4주 수업했어요. 4주. 그것도 주말에만. 엄청나게 한 겁니까? 그것만으로 이 성적이 나왔다니까요. 진짜 안 믿기죠. 저도 원래 안 믿기는데 워낙 많이 봐서 이제는 당연해 보여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 때까지 반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모르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자꾸 딴 거 해요. 애들이 계속 헷갈리죠. 복습 한 번만 더 하면 애들도 안심되잖아요. 그쵸? 진짜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는 문제 나왔어요. 봤던 문제 나왔어요. 선생님 그때 문제 나왔어요. 그래야 알게 되는데 알 듯 모를 듯 할 때 자꾸 딴 거 하니까 시험이라는 게요.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풀지 고민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보자마자 아, 이 문제네 하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00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공부를 안 하죠. 복습을 안 하죠. 자꾸 딴 거 하니까. 네,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애들 시킨 거예요. 제가 강의 수업이라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고 그냥 제가 문제풀이도 하고 뭐 개념 설명도 하고 애들한테 풀어보게 시켜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많이 풀고 가요. 풀고 가서 남은 거 이제 숙제로 다 하죠. 주말 수업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이렇게 수업하면 일요일까지 숙제를 다 해옵니다. 오히려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날 숙제하는 게 더 쉬워요. 다음날인 게. 왜냐면 그날 배웠으니까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래 그날 바로 숙제를 하거든요. 기억이 되게 잘 나요. 그리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 뭐 다시 풀어야겠죠. 그쵸? 뭐 테스트도 보고 저희 테스트는 전부 다 주관식입니다. 점수가 잘 안 좋거나 숙제 해온 게 많이 틀렸다. 그러면 저는 여지 없어요. 애들도 다 알아 이제는. 그냥 그거 다시 한번 푸는 걸 다 알아요. 애들이 싫어할까요? 아니 내가 알 듯 모를 듯 한데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싫을까요? 아니면 알 듯 모를 듯 할 때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싫을까요? 그렇게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애들이 안심을 합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100문제 중에서 100문제 다 맞출 때까지 반복하면 이게 뭐 교재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데 센수학이 제일 많이 팔리니까 저는 센수학으로 주로 수업을 하는데 그냥 이것만 하면 중학교 땐 100점 맞고 고등학교 땐 1등급 나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그때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안 돼 있는 게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시험이라는 게요. 어려운 문제 잘 푸는 게 100점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면 100점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구멍을 없애는 게 100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완벽하게 하는 거. 어려운 문제 잘 푸는 학생은 사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제가 KMO 준비하다가 영재고 준비하다가 떨어진 학생들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얘네들이 단점이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문제만 너무 많이 접해보다 보니까 꼼꼼하게 쉬운 문제를 잘 체크하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걔네들이 오히려 더 많이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느리더라도 쉬운 문제는 안 틀리는 꼼꼼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는 100점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성격 바꾸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속도는 빨라지거든요. 근데 실수 줄이는 게 더 어려워요. 물론 고쳐지긴 하는데 복습을 더 많이 하면 되는데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느린 건 커버가 더 쉽다. 복습이 지루하죠. 네. 제가 중학교 내내 50점대, 60점대 맞았어요. 수학을. 다른 건 그래도 잘 했거든요. 근데 복습 횟수를 늘리면서 성적이 수직 상승했어요. 다 제가 겪은 거예요. 그걸 애들한테 테스트했는데 저 애들한테 테스트한 지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이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닙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잖아요. 수학 60점. 또 안 믿으시는 분 있을까 봐. 다른 건 잘했어요 진짜. 과학 100점 맞았잖아요. 국사 94점, 사회 94점, 네, 기술과정 97점. 네,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중3 때 수학 59점 맞았잖아요. 그쵸?
이때 진짜 다른 것도 잘했어요. 도덕 100점, 국어 92점, 국사 94점, 사회 97점, 과학 97점, 체육 92점, 한문 100점, 영어 191점, 공업 100점. 100점이 뭐 몇 개야. 100점이 한 3과목 되니까 잘했잖아요. 그쵸? 진짜 수학만 안 되던 학생이에요. 근데 복습을 계속하면서 성적이 제가 급상승했다니까요. 다른 건 원래 나쁘지 않았고 여기 앉아서 하니까 다른 건 그냥 되더라고요. 고1 때 시험지인데 성적표인데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과학 100점, 불어 100점, 기술 100점. 100점 5과목이고 수학이 이 이후로는 1학년 때 거의 내내 100점 맞은 것 같아요. 시험이 쉬웠냐고요? 이거 8학군의 현대고등학교예요. 여기 이때 평균이 30점대였어요. 학년 평균이. 이 정도면 거의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이 극적인 변화 그 사이에는 복습 횟수 늘린 거 외에는 없어요. 아직도 무언가 신기루를 쫓고 있다면 그냥 했던 거 복습하는 게 최선이다. 센 수학은 생각보다 되게 좋은 책이다. 저 센 수학 쓴 저자 아닙니다. 네. 센 수학을 믿고 한 10번쯤 복습해서 풀면 성적은 무조건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책임져 줄 테니까. 한번 이 정도면 좀 도전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성과가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 이렇게 뭐 한 20점, 30점 이렇게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다른 것보다 이 자신감이 너무 높아져요. 아니 내가 수학 성적이 50점이야. 저는 뭐 수학 성적 낮아봐서 아는데 자존감이 진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안 되는 학생인가? 이렇게 한 번만 성공해도 자신감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인정받는 기쁨, 이게 진짜 정말 크거든요. 자신감, 이게 행복을 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말 수업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베이저 수학학원 홍희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제가 좀 많이 떨어서 원래는 우광청심원 먹는데 제가 지금 십몇 년 설명 역사상으로 우광청심원을 처음 안 먹고 있었는데 보통 발표자는 발표할 때 제가 항상 저쪽에서 뭘 발표할지 계속 얘기를 하거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어떡하지? 시간도 많이 갔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뭔 얘기를 했는지 머리가 비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저가 왜 그게 있었냐면 제가 공부했던 걸 계속 떠오르면서 제 옛날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던 거, 제 얘기, 아까 뭐 연애 얘기도 하시는데 전 40살까지도 거의 찐따로 제가 6월달에 결혼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제가 찐따 인생 산 거가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 고2나 고3 때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미 벌써 이제 막 설레서 이런 게 아니라 뭐 고3이 되는데 이렇게 이미 사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루한 주말 부부처럼 살듯이 살아라. 헤어지지 말고. 그래서 예전에 여자애한테도 2달 남았을 때 헤어진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2달 뒤에 차더라도,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정이 어쨌든 그 시간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운동 얘기도 하셨는데 전 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고 뭘 하다 보니까 변한 건데 예전에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 유튜브 보시거나 옛날 제 사진 보시면 제가 94kg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71kg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운동도 좀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뭐 하시는 걸 얘기할 땐 전 달라요. 사실은 전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느라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공부의 접근성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면서 제가 저기 눌러앉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서 저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는 한 문제 풀기가 아니라 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죠? 약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저는 이제 사실 그 낮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이제 자는 학생이었어요. 맨날 요 앞에 앉지 않고 맨 뒤에 앉는 학생이었죠. 예전에 이제 강연 같이 들으러 가면 전 맨 뒤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앉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앞에서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좀 옆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앉았는데, 저는 밤에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독서실이나 학교에 갔다 집에 가잖아요. 한 문제 풀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애들 고등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집에 가면 가방을 놓고 뭘 먹고 침대에 들어가면 놀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제가 한 거예요. 이건 실제 제가 한 건데 그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마음은 있지만 안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한 건 한 문제 풀기가 아니라 책상에다가 책이랑 지우개랑 공부할 거를 펴서 그대로 공부하는 것처럼 놔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풀지 않았어요. 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책상이랑 지우개랑 딱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러면 나가서 TV를 보던 저도 TV가 없었군요. 좋은 시대였어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던 시대였는데 나가서 놀고 먹고 하면 앉기 싫잖아요. 저희가 독서실 같은 경우도 가면 공부가 돼도 가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다가 해놓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가지고 앉아야 되는 의지력 좋은 학생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있다 보면 책상 주위에 갔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 일 없으니까 앉잖아요. 그때 TV도 없으면 앉아서 보다 보면 하다 보면 또 이제 갑자기 그 밤에 약간 저는 이제 밤에 엔돌핀이 도는 스타일이라 되잖아요. 그럼 달려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약간 접근성을 놓친다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뭐 푸딩더 도어라고 제가 대학 때 수업을 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성을 좀 높여서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순회중위 시험을 봤죠. 그 순회중위 시험을 받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내정중 이제 샛별중 금요일인가요?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특징은 중학교 시험 문제가 원래는 이제 예전에 어렵던 거가 이제 코로나로 쉬워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중3은 간혹 어렵게 냈었잖아요. 그래도 중2를 좀 쉽게 냈었거든요. 그간에 내정이든 순회든 특히 순회 같은 경우는 중3은 어렵게 내더라도 중2는 쉽게 냈었어요. 샛별도 그렇고 했었는데 이게 묘하게 요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2를 어렵게 내요. 얘네들이 중2 때 쉽게 내는 거를 습관을 들여서 중3 때 확 애들이 무너지고 공부를 못하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작년 코로나가 막 끝나기서부터 어느 날 내정이 되게 어렵게 나와서 애들이 막 울고 나오네? 순회중도 울고 나오네? 그게 제가 항상 저희가 시험지 회수를 가거든요. 시험지 회수라고 하면 시험 본 날 내정이랑 순회 저희가 아이스크림 들고 배너 들고 가서 문 앞에 서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 얼굴 보면 저쪽에서 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멀리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 얼굴 보면 이제 담 타고 도망가는 놈도 있었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에 저 고3 졸업했던 애는 이제 오면 시험지를 뺏어서 제가 몇 개 틀린지를 보니까 그게 싫어서 안에서 벤치에서 자기가 풀었던 걸 다 지우고 나와요. 그 순회중 2년 내내 지우고 나온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대학을 가서 군대에 가 있는 학생인데 이제 그걸 가면 예전에 이제 한 7, 8년 전에 항상 우는 애들이 있어서 시험이 어려웠는데 요 근래에는 중2는 우는 애가 별로 없었거든요. 쉽게 나와서. 근데 저 그저께 갔다 왔잖아요. 또 이제 순회중 우는 애가 나왔어요. 여자애가 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럼 얘기해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데 걔 이제 2개 주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내가 그 지난 10몇 년 동안 여기 왔을 때 여기서 펑펑 울던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잘하더라 라고 얘기해도 안 들리죠. 뭐 들리겠어요.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2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 기출 영상을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 제가 제일 빨리 올렸는지 조회수가 급상승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은데 중2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중3은 뭐 킬러 문제를 안 낸다더니 2개 어려운 걸 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샛별도 어려워지고 있고 내정이 지난 한 4, 5년 동안 되게 쉬웠는데 내정이 지금 심심치 않게 어렵게 돼요. 그래서 중등 시험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약간 저는 그거랑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시가 확대되는 게 있고 이제 수시가 가는데 지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이제 킬러 문제 많이 낸다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결국은 진짜 지지난주에 봤던 9월 달에 봤던 모의 평가가 킬러가 줄었거든요. 근데 킬러가 줄면 이제 보통 그러면 수학이 쉬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수학학원 원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킬러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애들한테 얘기해요. 야, 이거는 가서 안 푸는 게 낫지 않겠나? 근데 이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전의 문제는 제가 여기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진짜 쉬운 문제랑 킬러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끌어내렸어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님이 얘기해서 1로 내려왔거든요. 9월 정도 평가 이렇게 됐어요. 한 2번 다운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게 요렇게 문제가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인데 요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에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 수학이 안 되는 애들 얘기했어요. 킬러 버리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하프 모의고사 같은 거 와서 시켜가지고 대학 잘 보냈어요. 저의 좋은 무기였죠.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잖아요, 그죠? 이거 실력 성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너무 좋은 얘기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됐는데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자체가 뭐 이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학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복습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거의가 암기가 되듯이
어느 부분이냐, 중등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아마 말씀하신 게 고등학교 1학년 부분, 저희 예전에는 저랑 나이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반 수학, 공통 수학으로 바꾸는 그 지금 고등수학 상하죠. 그러니까 대수의 근간이라고 하는데요.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저도 이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이거를 많이 하면 뒤에 미적분이 사실상 많이 하고 복습해서 예를 들어서 센이나 뭐 실력정석이나 고등수학 상하를 정말 10번, 20번 복습을 해서 거기가 문제가 암기가 될 정도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뒤에 미적분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어려운 게 평가원에서 어떻게 내는지만 알면 그게 되게 수월하게 가고 잘 풀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수학 1에 가서 수학 1이 처음에 뭐 되게 낯선 용어가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어려운 문제는 다 풀이가 이게 중학교 중3 고1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습을 하는데 사실 교재에 상관없어요. 어느 학원에 가서 수학 강사 얘기를 들어도 쌤만 제대로 풀어서 100점이 나오면 다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니즈가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고 물론 전 다른 교재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거는 학생에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개별 맞춤형 학원이고 학교마다 좀 그 고등학교 가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등에서 고등 갈 때는 괜찮은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거의가 암기가 될 정도의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은 테스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핵심만 얘기 드리려고 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말씀하신 내신반에 이제 18.5내가 저희 반 학생이에요. 저희 반 학생이 이제 주말에 반에 가서 듣거든요. 한 달 정도 들었죠. 아이가 명석하고 똑똑한데 1, 2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습관이 안 잡힌 학생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숙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 가서 3명이 듣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죠. 가서 내신해라. 난 고등수학 할게. 고등수학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와요. 애가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애들이 눈이 풀려 있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공부하다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근데 토요일 날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을 또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좀 강제로 좀 세거든요. 강제로 왔죠. 그래서 1시에 3시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가가지고 쌤 2단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숙제를 내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해서 난 그건 모르겠고 그렇게 했던 학생인데 올랐잖아요. 사실 한 문제가 찍어서 맞춘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올랐잖아요, 많이. 이 학생이 제가 여기서 야 그래도 내가 너 기말이 중3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줄이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가 이번에 공부해서 하는 걸 보니까 네가 공부 습관을 잡는 것도 그렇고 내신 가서 한 달 더 하고 와 내가 나머진 고등수학하고 뒤에 할게라고 했더니 얘가 되게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순순히 네 그랬어요. 표정이 밝은 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가면 힘든 거 아니까 그 센을 복습을 진짜 엄청나게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죠. 역시 이게 공부 습관 잡는 게 아이들이 그것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많이 하는 게 힘든데 힘들고 해서 성과가 나오면 제가 학원에 있으면 가장 느낀 게 아이들은 말은 안 해도 진짜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끌어내서 안 치려면 본인도 알아요. 죄책감. 본인이 엄마가 얘기했고 학교가 얘기했던 거를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게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나오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런 걸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끌어내주고 하는 게 많이 시키고 복습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섰고요. 사실 학원 시스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섰는데 저희는 일단 그 빡세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복습을 많이 시키는 것도 하고 숙제도 많이 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 진짜 빡센 건 그거예요.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애들이 가장 괜찮았던 거는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식 수업이랑 짬뽕에서 고의 수업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노트에다 자기 손으로 풀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제가 가르치면 6학년, 5학년은 잘 안 돼도 중1만 돼도 노트에 잘 썼거든요. 근데 지금 중1은 약간 옛날 6학년 느낌이라 진짜 노트에 쓰고 하는 게 힘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못하거든요. 그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빡센 의미가 되고 같은 거를 시험을 계속 보고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시험 보는 거 다음 싫어하는 게 채점하는 거 채점하고 다시 싫어하는 게 오답하는 거 싫어하죠.
숙제도 싫어하고 이거를 중점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이제 애들이 빡세다고 하고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양을 해서 복습을 나와서 본인이 성취가 돼서 성적이 나오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테스트를 계속 시간 안에 봤을 때 본인이 내가 가서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복습시키고 테스트 보고 오답하고 그 학교에 맞춰서 시험 보게 하는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죠. 저희 반 애들은 자기주도가 아니라 타인주도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제 머릿속에서 나오죠. 그렇지만 애들이 처음엔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제가 이끌어주는 그 계획을 했을 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바뀌는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미리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도 시험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까지가 제 목표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고등학교 가서 잘 되는 애들 있는 반면에 중등의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께도 왜 선생님이 그걸 마음대로 정해 이건 왜 해야 되냐 물으면 이제 막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넌 이런 얘기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내 마음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신뢰가 좀 있어야겠죠. 따라오면 된다는 게 있어야 주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거죠. 자기가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풀고 시험 보고 어디까지 얼만큼 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얼만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수학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게 10번이라는 게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전 과목 중에서 수학만 진짜 밤낮 없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입시 가서 공부를 하려면 공부에 투입되는 양이. 그래서 그 얼마나 해야 되는가까지도 어머님도 알게 되고 아이도 알게 됐을 때 실제 애들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개별 맞춤식 수업을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공통적인 건 그거죠. 숙제는 최대한 많이, 테스트 많이 보고, 채점하고 오답 잘하고, 안 돼 있으면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하고, 이게 학원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테스트예요. 저희 자료실에 가면 두 가지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단군 1에 우리나라에 나온 수학 문제는 다 들고 있다. 테스트는 니네가 생각하는 종류 이상으로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테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요. 이 테스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좀 다르게 저는 다른 의미도 좀 있다 생각해요. 애들 있잖아요. 셈 풀면 유형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 유형 있고 중, 상 있잖아요. 여기를 풀죠. 여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공식이랑. 이걸 안 보고 풀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본질적인 거 이 내용을 알면 저거는 공식을 저렇게 푸는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는데 풀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저는 아까 내용 가르칠 때 가르쳐준 적 없는데 얘는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여기 이렇게 풀라고 되는데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이 테스트가 그거를 보완해줘요. 테스트는 위에 다 지워져 있고 단원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 수리논술을 가서 나중에 수학을 끝까지 매진해서 매달리는 거는 아이들의 성격도 있고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저는 처음에 센 정도 풀 때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자체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는 숙제를 내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2단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날림으로 막 풀었어요. 생각 안 하고. 그럼 제가 한 단원을 만약 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단원을 2단원 하는 시간 동안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반 하고 놀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이거는 노트 검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푸는 검사를 하지만 실제 애들이 문제를 보고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인출하는 거는 이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시간 맞춰서 하는 연습은 별도로 그건 실전 감각을 위한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별 진도로 나가는데 저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면 판서식 강의가 있고 자기주도가 있잖아요. 자기주도를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10몇 년을 했는데 저희가 방학 때 개별 진도 나갈 때 판서식 수업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2 내신반을 병행하면서 심화 문제를 풀거든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판서식 수업은 처음 내용 설명할 때랑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심화 못 풀 때가 유효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자기한테 맞춘 문제를 숙제를 내서 복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저희가 방학 때는 진도 나가는 특강은 제가 이번 방학 때도 수투 기본 강의를 했던 이유는 제가 그 강의식으로 같이 전달해서 처음에 알려줘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 그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밤에 하던 뭐 어떻게 하든 따로 모아야 되는 경우는 모으거나 저희가 특강으로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계속 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 무학년에서 이제 개별 진도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테스트 시켜서 오답하는 거랑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는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숙제 검사를 되게 빡세게 했어요. 한 문제씩 다 넘겨봤어요. 얘가 되게 잘했어요. 다음번에 얘가 가져오면 왠지 믿음이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넘겨보고 잘했니? 그러고 만약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될 것 같은?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도 이제 인간인 줄로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특히 중등 어린애들은 한 문제 한 문제 다 넘겨보거든요. 이제 검사를 하는데 뭔지 넘겨보는 게 되게 제가 빠른 것 같잖아요. 이게 넘겨봐요. 넘겨보는데 왠지 저는 이제 보면 이렇게 번호부터 쭉 보는데 지들이 볼 때는 이제 저거 그냥 넘겨보는 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왔었나 봐요. 어느 날인가 봤는데 홀수범만 풀어져 있어요. 1, 3, 5. 아이들뿐만 아니죠. 저희도 그렇죠. 빈 구멍이 생기면 빠져나가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보상은 랜덤하게, 처벌은 매번. 항상 검사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해줄 때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죠. 하란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그래서 숙제 검사를 매번 똑같은 얘기를 저는 아이들 만났을 때 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나면 좀 제발 인사부터 해달라고. 전 딱 만나면 얘기해요. 숙제했어? 지난 10몇 년 동안 딱 만나면 숙제했어? 그때 지난번에 오답을 했어. 저는 제 기억력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감퇴되는지 몰라도 제가 가장 큰 장점은 연상 기억력이 뛰어나거든요. 그 연상 기억력이 뛰어난 게 제가 여기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애들이 질문을 와서 풀잖아요. 한 달 뒤에 똑같은 걸 와서 똑같은 스타일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 너 그때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몰라? 물론 칭찬을 다시 알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숙제 검사를 할 때 그런 걸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속 봐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오답도 하라 그러고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죠. 힘들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하고 칭찬도 필요하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운동을 해서 동기부여도 되지만 저는 또 이제 거기서 얘네들이 성과가 나는 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큰 성과로는 나중에 가서 시험 잘 보는 것도 있지만 작은 성과로는 그런 성과도 있어요. 나 진도 여기까지 나갔어. 아니 나 여기 복습해서 이거 몇 점 나와. 나 이런 성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복습을 시키면서도 적절히 활용해요. 복습을 숙제로 내면서도 네가 열정이 있어서 실력 정서를 하겠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뒤에 복습도 시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동기부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가서 나 미적분 책 꺼내놓고 있으면 애들이 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약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업 관련해서는 저희 그 안내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만 볼게요. 이건 제가 쓴 건데 여기다가 이제 보면서 쓰면서 제가 그날 수업할 거 지정해주고 자기 주도로 하기 좀 그런데 제가 숙제도 제 맘대로 내고 제가 시험 볼 것도 정하고 그날 시험 전에 오답 안 낸 것도 제가 다 꺼내서 다 보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남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을 믿진 않아요. 아이들을 신뢰하지만 행동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랬는데 애들이 자기들을 좀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자로 해서 다 이제 발송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달마다 월간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나갔던 걸 이제 복습하는데 이거는 어머님들도 좋지만 제가 이거 작성하는 거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월말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제가 하면서도 이걸 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한 달 애들 계획을 세우면 제 머릿속에서 얘가 한 달 동안 뭘 했구나 앞으로 뭘 시켜야지 하는 걸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서 보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숙제검사 이제 해야 되겠죠? 네. 94kg 나갈 때 모습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은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게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면 노화가 방지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수업 특징은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피터 드러커가 이거죠. 네, 실제 저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믿지 않는 건 그거예요. 저희 애는 실력 정석을 3번 봤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는 믿어요. 제가 대진고 시험을 시간 주고 봤는데 2개 틀려요. 그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걸로 해서 해야 되지. 나는 가서 고등수학 센을 스스로 뭐 2번 풀었다는 거는 저는 그 자체로 저희가 이제 복습 테스트로 있는 메이저 테스트를 봤을 때 걔가 다 맞았어요.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머님들도 그거를 항상 애들은 되게 시험 보기 싫어해요. 그죠? 시험 보라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저기까지만 나오고 다시 볼게. 거기 까먹어서 지금 몸 큰일 날 것 같아. 나의 자신감 상실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 보고 오라 그래요. 보고 와야 깨져야 자기가 본인이 그걸 직면해야 저도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본인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막 동기부여 했던 거랑 달리 굉장히 냉정한 얘기가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향상된 걸 경험했을 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테스트 점수로 객관적인 측정을 하시기를 어디서 시험을 보더라도
여기죠. 이 방입니다. 이 방에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복습시키시려면 노트에 풀어야 돼요. 그건 아시죠? 예.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센에다 풀고 엄마가 사줄 거니까 다음 책 또 사면 안 돼요. 제가 센을 10권을 사오겠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었는데 노트에 푸는 습관을 들인 애들 있잖아요. 저희 초등이나 중등부터 들인 애들은 고2가 돼도 노트에다 지금 풀어요. 그게 노트에다 푼다고 100%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노트만 잘 쓰는 애도 있는데 실제 근데 그렇게 노트 쓰는 애들이 글씨가 잘 여러 가지가 좀 나아지잖아요. 그럼 그런 실수는 잘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7과 1을 헷갈린다던가 뭐 9랑 Q 이런 거 헷갈리는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그런 거 방지되는 것도 있고 실제 그리고 노트 그리면서 저희가 도형 같은 건 그리게 하거든요. 그리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고등 수학에서 문제 나올 때 도형은 그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중등 도형 그릴 때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지 가서 그릴 수 있어요. 보통 저희가 수업하면 그거 안 그려본 애들은 시험 문제 오면 그림을 못 그려서 문제를 못 풀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작을 못 해요. 삼각형에서 어디 원을 가면 이런 걸 못 그려서. 근데 그거는 역시 연습을 많이 한 애들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는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쓰고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 글씨를 붙여 쓰지 말아서 그 장평인가 자간이라 그러죠. 글씨가 겹쳐 쓰는 애들은 실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좀 주의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고요. 지우개 꼭 쓰도록 하려는. 저는 이렇게 숙제 검사하면서도 지우개 안 썼으면은 지우개 없냐 그러면 집에 엄마가 지우개를 안 사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50원짜리 지우개 했거든요. 50원인가? 아니 한 100. 네, 그거 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1000개인가를 샀어요. 한 7, 8년 전에 샀나?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니들이 지우개 달라서 이거 없어지면 학원 문 닫는 날이라 그랬거든요. 다 썼어요. 지지난달에. 그래서 새로 지금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애들이 지우개를 잊어버리고 하긴 하는데 지우개 쓰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노트 잘 쓰면 이제 이런 것도 주고요. 이런 건 뭐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요거만 말씀. 저희가 그래서 센 복습시키는 테스트로 쓰는 게 메이저 테스트입니다. 나중에 공부시키실 때도 그 복습한 거 복습 테스트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센 숙제를 하고 나서 저는 약간 교체로 좀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게 좀 길게 보기도 하는데 숙제하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똑같은 문제로 시험 보잖아요. 그래도 15문제 중에서 틀려요. 그리고 나서 그 틀린 거를 그대로 오답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험 보잖아요. 또 틀려요.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그게 진짜로 본인이 알지만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진짜 그 문제가 나왔으면 알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 풀어봐야 알아요. 애들은 항상 낯설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이거 나온 거잖아. 그러면 자기는 태어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저는 그럼 증거를 가져와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선생이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애들은 기억을 하려면 최소한 5번, 10번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는 게 이 메이저 테스트는 다 센 베이스로 돼 있어요. 숫자도 안 바꿨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틀립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계속 반복을 시키면 성취도가 올라가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워크북 생긴 모양이고요. 네, 이 파이널을 이번에 나눠줬는데 중2 22번은 저희 모의평가 받던 데서 그대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반 애가 이거 맞았냐 그랬더니 그거 알아서 맞았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찍어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날 몰라서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조선 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서 오답을 했는데 맞았어요. 맞았는데 자기는 이거 3번을 찍어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런 파이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있던 기출문제랑 변형해서 이제 나눠주거든요. 항상 요새 듣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순혜정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나오니까 하지 않아도 되라는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다른 문제로. 근데 그런 효과는 있어요. 여기서 이걸 저희가 나눠주면 여기 문제를 좀 피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큰 기반은 학교 프린트니까 프린트랑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모의평가를 이번에 어쨌든 제가 중위 해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험지 해설하서 그거 맞았는지부터 봤는데 대부분 맞았는데 한 3분의 1은 찍어서 맞은 것 같더라고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한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모의평가 보고요. 직전 대비하고 시험지 해소하러 가면 이게 94kg 대인 것 같죠? 네, 후덕한 모습. 이때가 삶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닭가슴살도 먹고 그러는데 이때는 엽떡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했거든요. 제가 라면을 안 끓여 먹은 지가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살고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이런 시험지 수사하면서 어쨌든 그 제가 여기 안내문에 나와 있지만 지금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왔습니다. 쭉 저희가 그 내신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 전까지 중간에 하는 것들은 선행도 하고 내신도 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학원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눈들이 풀리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그 샌드위치 있으시면 그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못 드신 분 아까 드셔도 되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드시고, 네, 가서 애들은 주지 마시고, 애들 어디 밖에 나가서 잘 먹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시느라 정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